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2016년 8월 특별회차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거래 요소 중 차변에 올 수 있는 것은 거래의 8요소를 묻는 문제입니다. 차변에 올 수 있는 것, 대변에 올 수 있는 것, 그거 구분하는 문제. 비용의 발생, 차변에 와야 되고요. 수익의 발생, 대변에 와야 되고, 자산의 감소, 대변에 와야 되고, 부채의 증가, 대변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와야 되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발생.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결산의 예비 절차 중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의 전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람표. 뭡니까? 시산표 말이죠. 결산 예비 절차로 작성하는 것이 시산표였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보조원장에 해당하는 것은 장부는 크게 주요장부와 보조장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주요장부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을 말하고 나머지 장부들은 전부 보조장부에 해당한다. 우리 주요장부와 보조장부 요 두 가지만 구분하면 충분하다고 했었죠. 그런데 너무나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보조장부는 사실 다시 두 가지로 쪼개진다고 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쭉쭉 나열하는 보조기입장과 12월 31일 현재의 상세 내역을 나타내는 보조원장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 보조원장을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보조장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중요도가 매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이 문제 구경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 장부가 있죠, 회사마다. 그거를 이런 장부는 이 장부는 이렇게 외우면 그거 답도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이게 시간 순서대로 작성되는 게 맞겠네. 그 정도 이해하면서 한번 쭉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다. 출제 가능성은 희박하다. 됐죠? 자, 총계정 원장 이거는 주요 장부에 해당한다. 일단 보조 장부 중에서 보조 원장을 찾는 거니까 1번 답 아닐 거고요. 상품 재고장 우리 제3장 제2절에서 배웠었죠. 상품 재고장 구경해봤다. 자, 일단 넘어갑시다. 현금 출납장 우리 장부 조회 문제에서 현금 출납장 한번 다뤄봤죠. 이거 뭡니까? 현금이 몇 월 며칠 날 얼마 증가했고 몇 월 며칠 날 얼마 감소했고 그렇게 기록되는 거죠. 이게 시간 순서대로 쭉쭉 기입되는 보조 기입장에 해당합니다. 지금 묻는 거는 보조 기입장이 아니고 보조 원장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다. 매입장은요. 매입을 했는데 몇 월 며칠 날 얼마 매입했고 몇 월 며칠 날 얼마 매입했다. 그런 식으로 시간 순서대로 쭉쭉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 기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1번, 3번, 4번 답이 아니니까 상품 재고장 요게 답이 되겠죠. 자, 상품 재고장 우리 제3장 제2절에서 구경해봤습니다. 자, 요거 사실은 상품 재고장 12월 31일에 예를 들어서 상품이라는 재고 금액이 100만 원 있는데 그 중에서 10만 원은 뭐고 20만 원은 뭐고 이런 식으로 상세 내역을 나타내려면 당연히 기중에 몇 월 며칠 날 상품을 얼마 샀고 몇 월 며칠 날 얼마 팔았고 그렇게 기중에 다 관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굳이 보조 기입장이 아니고 보조 원장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기중에 얼마 증가, 얼마 감소를 다 관리해야 됩니다. 다만 차이점은 보조 기입장은 종류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말에 A는 얼마, B는 얼마 이렇게 상세 내역을 나타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보조 원장은 그 종류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상세 내역별로 쭉쭉 나타내야 되는 항목들이 보조 원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중요한 사항 아닌데 문제가 한번 출제되었으니까 조금 지엽적인 내용을 좀 지금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품 재고장인 것들이 결론은 뭐라고? 이게 결론은 기중의 시간 순서대로 관리를 하지만 12월 31일의 상세 내역까지 나타내다 보니까 요거는 보조 기입장이 아니고 보조 원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교재에 보면 보조 장부에 대해서
보조 원장은 뭐고 보조 기입장은 뭐다 뭐 이렇게 이해가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아 이게 시간 순서대로 작성한 게 맞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두시면 그걸로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됐죠? 출제 가능성은 희박하다. 넘어갈게요. 문제 4번. 다음 계정 기입에서 당기 소모품 미사용분의 금액은 자 소모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이 제시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대로 우리가 분계를 읽어 나가면 12월 31일의 미사용분 바로 파악할 수 있겠다. 자 10월 25일 날 분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차변 대변이 있을 때 소모품의 총계정 원장인데 차변 쪽에 적혀 있으니까 차별의 소모품 얼마? 5만 원. 대변의 현금 5만 원. 그렇게 기록했겠죠. 이 회사는 소모품 살 때 그거에 대해서 비용이 아니고 자산인 소모품이라는 걸로 기록을 하는 회사인가 봅니다. 그죠? 요게 10월 25일이었고요. 12월 31일 결산일에 가서 이렇게 분개했답니다. 분개 우리가 나타내 볼까요? 차변, 대변. 차변에 자 대변 먼저 기록합시다. 소모품의 총계정 원장인데 대변 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대변의 소모품 그렇게 기록했고 금액은 얼마라고요? 2만 원. 그리고 차변 쪽에는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2만 원 이렇게 기록했다 이겁니다. 자, 소모품 살 때 기중에는 그 5만 원치 소모품 샀는데 그거 전부 다 자산으로 기록해 놨어. 그런데 12월 31일 결산할 때 보니까 5만 원치 소모품 산 거 중에서 3만 원만큼은 남아있고 2만 원만큼만 실제로 썼다 이겁니다. 그러면 5만 원 중에서 2만 원만큼은 올해의 비용으로 떨고 나머지 3만 원은 자산이니까 아직 남아있으니까 내년으로 넘기면 된다 이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5만 원 생겼다가 2만 원 줄어가지고 결국은 3만 원 남았다 이거죠. 요게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다. 그거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 3만 원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묻고 싶은 거는 일단 총계정 원장을 읽을 수 있는지 그거 테스트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소모품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중에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묻고 싶었던 문제입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인출금과 당기 순이익을 정리 후 기말 자본금으로 오른 것은 자 자본금 자본에 해당합니다. 네 자리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의 총계정 원장 보면 대변에 내 위치가 대변이니까 이쪽에 기초금액이 적힌다. 그리고 인출금 요거는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기중에 사용해가지고 증가 감소시키기 부담스러우니까 기중에는 일단 인출금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을 썼다가 기말에는 요 자본금 정식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키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은 요거 두 개는 전부 자본금이라는 걸로 합산돼 가지고 기록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총계정 원장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만 그냥 우리는 문제 풀 때는 요것도 자본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겠다. 그럼 결국 여기 왼쪽에 있는 거를 결국 요 왼쪽으로 기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자본금 계정이 기초에 50만 원을 썼는데 기중에 5만 원만큼 감소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기초 금액에서 기중에 5만 원만큼 감소했으니까 50만 원 빼기 5만 원, 45만 원만큼이 기말에 남아있는 상태일 것이다. 자,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어디로 온다고요? 자본금으로 온다고. 그러면 올해의 당기 순이익 10만 원이니까 이것도 합산시켜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여기 바로 그려봅시다. 자본금 기초금액 50만 원 있은 상태에서 기중에 감소가 5만 원 있었고 당기 순이익이니까 자본금이 늘어야 되겠죠.
나 내 자리가 오른쪽이니까 요쪽에 증가하니까 요 오른쪽에 10만 원만큼이 기록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잔액이 얼마일까요? 기말 잔액은 오른쪽이 60만 원이고 왼쪽이 5만 원이니까 요 대변 잔액은 얼마? 55만 원 될 것이다. 요게 내년으로 넘어가는 금액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문제 6번. 충정상사의 갑상품 거래 내역이다. 갑상품의 월말 재고액으로 오른 것은 단 선입선출법임. 선입선출법으로 기말 금액을 구해보라 이거죠.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리니까 남아있는 거는 가장 최근에 산 따끈따끈한 그 물건이 기말 재고로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월 초에 5개 있었고, 자, 여기 수량에 대해서 우리 상품 재고장을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자, 월 초 자산이니까 내 자리 왼쪽입니다. 5개 있었는데요. 당월에 10개를 매입했고요. 당월에 10개를 매출했답니다. 그러면 몇 개 남았다고요? 5개 요거 지금 남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크게 두 가지죠. 작년에 사가지고 올해 넘어온 거 5개랑 올해 산 거 10개랑. 그죠? 그러면 선입선출법이면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리니까 남아있는 거는 요 나중에 샀던 요 10개 중에서 5개가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면 요 10개 샀을 때 단가 얼마라고요? 한 개 6,000원 주고 산 것이다. 그러면 요거 말고 요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몇 개? 5개. 그러면 5개 곱하기 6,000원. 그러면 3만 원. 요게 기말 금액이 되겠네요. 자, 문제 7번 봅시다. 다음 중 수익에 속하는 과목을 모두 고른 것은 임대료 수익에 해당합니다. 이자 수익, 수익 맞죠? 수수료 수익,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계정 과목은 수수료 비용이었죠. 이거는 수수료 수익, 우리가 남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될 것이다. 임차료는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료는 수익, 임차료는 비용. 요게 요 문제에서 묻고 싶어하는 핵심 요소일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익에 속하는 계정 과목은 기억, 니은, 티것이 되겠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봅시다. 당월 외상 매입 자료에서 외상 매입금 당월 지급액은 외상 매입금에 대한 물음이고요. 그리고 그 계정 과목에 대한 쭉 거래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다. 어떻게 풀라고요? 총계정 원장으로 풀어라. 외상 매입금에 대한 총계정 원장입니다. 부채입니다. 내 자리 오른쪽이죠. 여기에 기초금액이 적힌다. 그리고 기말 금액은 반대쪽에 적힐 것이다. 그리고요, 외상 매입액이랍니다. 분기 어떻게 됩니까?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의 총계정 원장에서 오른쪽에 기록되겠지. 금액은 20만 원. 그리고 외상 매입액 중 환출액이랍니다. 매입했다가 불량이 있어가지고 다시 반품시켰다.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됩니까? 처음에 매입할 때는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기록했다가 일부 10,000원이 불량이 있어가지고 반품시켰으니까 그 부분은 돈을 따로 줄 필요 없겠죠. 그러면 그 부분만큼 외상 매입금을 차감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차변 쪽에는 외상 매입금 10,000원 기록하고 부채의 감소, 그리고 대변에는 취득원가를 감소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에 대한 매입 환출 계정 과목을 쓰면 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의 총계정 원장에 있어서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했으니까 차변 쪽에 기록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묻고 있는 거는 외상 매입금 중 당월 지급액이랍니다. 분기 어떻게 됩니까? 대변의 현금 얼마 기록하고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가 기록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서 당연히 왼쪽에 기록이 되겠지. 그리고
기말 금액이 반대쪽에 적혔다는 것은 총계정원장이 마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감이 되고 나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22만 원 적혔으니까 차변도 22만 원이 기록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빈값 채우기죠. 22만 원에서 만 원 빼고 10만 원 빼고 그러면 남는 게 11만 원이 될 수밖에 없다. 정답은 11만 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 볼까요? 문제 9번. 다음 계정 과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선수금 부채고요. 미지급금 부채고 선급 비용은 자산이고 선수 수익 부채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년 9월 1일 1년분 임차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단 지급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결산일은 12월 31일이다. 됐죠?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았네요. 9월 달부터 내년 8월 달까지 1년치에 대해서 임차료 12만 원을 주었다 이겁니다. 돈 나간 거는 12만 원인데 그 중에서 올해 비용으로 처리된 건 얼마입니까? 12만 원이 12개월치니까 한 달에 만 원이네. 그러면 올해 해당하는 거는 9, 10, 11, 12, 4달이니까 4만 원만큼은 올해의 비용으로, 그리고 나머지 8만 원은 내년 거를 미리 준 거니까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해야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12만 원 돈 줄 때는 전부 다 뭘로 처리했다고요? 비용 계정 과목, 즉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답니다. 자, 9월 1일 분계요. 자, 차변, 임차료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12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12만 원 나갔다. 그리고 12월 31일 결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계산되어 있죠. 그래서 비용을 약간 줄여줘야 됩니다. 얼마만큼? 8만 원만큼을. 그죠? 8만 원은 사실은 올해 비용이 아니고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임차료를 좀 줄여주자. 8만 원. 그리고 그거는 내년 거 미리 준 거니까 자산으로 기록하자. 그렇죠.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 자, 우리 완벽하게 분석했으니까 이제 지문 읽어가면서 옳지 않은 것 찾으면 되겠다. 1번. 당기분 임차료는 4만 원이다. 맞겠지? 차기분 8만 원은 선급 비용이다. 맞고요. 3번. 손익계산서에 기입되는 임차료는 4만 원이다. 똑같은 말이죠. 맞다. 4번. 12월 31일 결산 시 정리분계는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임차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다.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순매입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순매입액이라는 것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항목을 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이 세 가지는 빼야 되는 것이고 매입 운임은 총 매입액 구할 때 플러스해야 되는 것이다. 즉 취득 부대 비용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입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을 어음 20만 원을 기일 전에 자기압수표, 타임 발행 수표로 받았다. 올바른 분계는? 자, 우리가 거래처에 물건을 팔고요, 어음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했겠죠, 차변에. 어음 만기가 돼가지고 이제 돈 받을 때가 되었어. 그래서 어음을 제시하면서 돈 주세요라고 했더니 상대방에서 돈이 현금이 지금 없고 일단 수표가 있으니까 요거 받으세요라고 줬다 이겁니다. 자, 회계적으로는
자기업 수표, 요거는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말하는 것이고, 타인 발행 수표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상대방 거래처 회사에서 발행한 수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 다 회계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통화 대용 증권, 즉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분계를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던 받으러움을 이제 저쪽에 내밀었으니까 자산의 감소가 대변에 기록됩니다. 받을 어음 얼마? 20만 원. 그렇게 기록되고 차변에 현금이 그냥 그 지폐 같은 현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자기업 수표 또는 타인 발행 수표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회계적으로는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이다 보니까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에 현금 이렇게 기록하면 끝 됐죠. 그래서 차변에 20만 원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 문제 13번. 다음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나타낸다. A, B에 해당하는 것은 정액법의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요. 그거를 내용 연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정일법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요. 거기다가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A는 잔존가치, B는 감가상각 누계액.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14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유형자산의 특징 3가지 정리했었죠.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하고요. 영업활동에 사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여야 된다. 이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됐죠. 그 다음에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다. 이게 틀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 포인트로 강조했었습니다.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4번 지문 읽어나 볼까요?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말은 길게 썼는데 뭘 의미합니까?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그 뜻이죠. 그래서 1번, 2번, 4번 지문은 우리 조금 전에 정리했었던 유형자산의 특징 3가지 그거를 말하는 것이었네요. 정답은 3번.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골 메뉴입니다.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처리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거를 비용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자산은 과소계상돼 버리고요. 비용은 과대계상돼 버릴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수익은 아무런 영향 없는 상태에서 비용이 커졌으니까 당기순이익은 작아질 것이다. 당기순이익은 고스란히 자본금으로 연결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은 작아진다. 마지막 검증. 재무상태표 3가지 요소로 검증해 본다고 했습니다. 자, 자산은 지금 작아졌어. 부채는 아무런 영향 없어. 그러면 왼쪽 오른쪽 합계가 똑같으려면 자연히 자본 요거는 작아질 수밖에 없더라. 그죠? 자산 작아지고 자본 작아지고 됐다.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옳은 것을 찾는 거죠. 자산의 과소계상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비용의 과대계상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자본의 과소계상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거는 4번 당기순이익의 과소계상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별회차 기출문제 풀어봤는데 어떻습니까? 보조 장부 묻는 문제, 조금 지엽적인 문제가 하나 출제되었고요. 그 외에는 우리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에서 출제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